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의관리 1급 2023년도 3회차입니다. 5월달에 시행한 회차로서 문제풀이 및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는 재무회계 파트이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는 세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8개 파트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계획이며 여러분들 2023년도 5월달 거는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그 기본서를 통해 기본서 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틀린 문제들 기본서를 보면서 이제 보충해 나간다 하면은 아마 충분히 회의관리 1급은 각각 70점 이상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시험 꼭 잘 치시길 바라며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보고의 목적,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이해관계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GAAP 그런 이제 다른 이제 규칙 기준, 그 다음 시점은 과거 지향적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재무 보고의 목적.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재무 보고는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게 사실상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무보고는 과거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 예측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미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게다가. 그래서 현금 예측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 예측은 과거에 있는 자료를 보고 미래의 예측은 가능해요. 근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 현금이 얼마 정도 있음에 따라 이제 미래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거 아니고 유용한 정보 제공은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따른 투자 가치는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무보고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도 있고 자본 변동표도 있고,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재무제표가 해당이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무보고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의관리 1급 기본서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수탁책임의 보고라고 돼 있죠. 그 책임의 보고의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죠. 경영자나 경영자 해도 맞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라 해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다는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정보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그 성격상 서로 상충관계를 가진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충관계는 물과 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안 섞이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면은 신뢰성은 내려가는 이런 관계가 상충관계라고 하고, 반대로 목적 적합성이 내려가면은 신뢰성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상충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평가하면 검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성은 제고낼 수 있으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 역사적 원가는요, 내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건물을 취득한 금액, 이거를 이제 현재까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 원가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당시에 취득 금액은 이 금액이고 현재까지 들어왔을 때 이 금액이더라 라는 게 역사적 원가니까 신뢰성은 올라가요. 확실히. 그런데 목적 적합성은 뭐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이행 가치, 그 다음 적시성에 대해서 전 적시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적시성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변동이 되는 정보를 그래도 이제 적시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이 20년 전에 해당하는 이 건물의 가치하고 현재 이 건물의 가치가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충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사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진행 기준을 채택할 경우, 완성 기준을 채택한 경우 목적 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진행 기준을 하면은 이제 1년치에 해당하는 이 기성, 그 다음에 2년치에 해당하는 이 기성, 이런 사항이 이제 진행 기준을 택하면은 당연히 이제 적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적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적시성이 올라가면서 목적 적합성은 올라가는 거죠. 적시성이 올라갈 때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는데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왜냐면은 신뢰성은 이제 금액 자체의 변동을 이제 사실상 그렇게 이제 원하진 않죠. 그 변동 자체가 없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걸 원하지만 여기서 완성 기준 자체가 이제 완공 시 이제 자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그 완성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검증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목적 적합성이 진행 기준을 채택한 경우 당연히 적시에 금액이 보고되니까 얼마인지를 바로바로 채택을 할 수 있으니 알 수 있고, 신뢰성은 완성을 했을 때 이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는 대신 신뢰성은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을 제고될 수 있으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반기, 분기 재무제표도 역시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시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적 적합성이 부합되니까 시시때때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사실상 목적 적합성이 맞지만, 신뢰성은 이제 원칙적인 1년 단위 기준으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년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보고한다 이러면은 신뢰성은 올라가요. 이게 최종 재무제표구나 라는 게 올라가지만, 근데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안 할 때는 그만한 적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적시성이 올라가면서 목적 적합성은 올라가지만 그만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충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볼까요?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를 채택한다는 거는 이제 현금이 들어왔을 때랑 현금이 나갔을 때만 이제 장부에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발생주의를 할 때는 이제 현금을 지급하든 현금을 지급 안 하든 수익 비용은 무조건 다 입력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적시에 당연히 보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가치, 이행 가치도 성립이 되니까 그만한 목적 적합성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했을 때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기로는 현금주의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돼 있으니 현금주의 할 때는 당연히 신뢰성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그 금액이 정확하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그만한 신뢰는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현금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입력을 못하다 보니 목적 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5만원이며 이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도 초에 미지급 이자가 8만원이라면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이자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021년도 1월 1일에 미지급 비용 금액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미지급 이자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요? 비용이에요? 부채예요? 그렇죠. 부채성 계정 항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8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15만원이면은 지급을 했냐 안 했을 때라고 했을 때 지급을 안 했다고 가정을 때립시다. 왜냐? 이자 비용 발생 금액은 15만원. 발생 주에 의해서 이자 지급을 안 한 걸. 왜냐? 그 중에 20만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지급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자는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을 처리해요. 이게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죠. 그럼 대변에 어떻게 돼요? 미지급 비용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잔액은 얼마가 돼요? 23만원에 해당하는 미지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그러면 얼마 지급했어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 남았어요? 미지급 금액이? 그렇죠. 3만원이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이자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3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 구분 표시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자산과 부채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해요? 유동, 비유동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순서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소인 누계, 그 다음에 자문조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거는 자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존재를 하고 부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존재를 하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이 하기가 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좀 더 쉬운 방향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산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거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되며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산은 이제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거나라는 뜻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것도 자산의 하나잖아요. 재고자산도. 그러면은 다른 자산의 교환 또는 부채 상환. 다른 자산에 대한 교환은 이제 똑같은 자산에 대한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을 뜻하죠.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동종자산, 이종자산 하는 방법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 부채의 상환은 뭐예요? 현금을 이렇게 이제 수령함으로써 나도 이제 돈을 이제 뿌려야 되는 거죠. 돈을 갖고 돈을 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채를 상환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현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음으로써 나도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 유출, 그 다음 자산의 취득은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자산을 이제 구입을 하면은 현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출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100% 유출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죠. 구입 시점에서 100% 현금으로 다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외상거래도 있을 거고 미지급거래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3번에 대한 내용은 틀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한 약정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희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을 취득한다는 결정, 단순한 약정,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희생이 수반된다. 희생? 저는 희생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는 책에서 들어본 바는 없어요. 왜냐? 제가 이때까지 배운 책으로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부채는 상환을 해줘야 될 의무라고 배웠지 현재 의무라고 라고는 배운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희생이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거기 수익을 가져오죠. 수익을 가져오면서 현금을 이렇게 받음으로써 이 부채가 상환이 된다는 이런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수반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의무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문맥 자체가 거의 맞진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1번입니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유의적인 영향력입니다. 피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 그러니까 2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죠. 이건 어디에요? 투자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만기가 보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돼 있고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거 보고 이거 장기라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비유동을 봐야 돼, 유동을 봐야 돼요. 그렇죠. 유동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은 아니다. 그 다음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한 증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이거는 뭐 23년도에 1회차, 2회차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동자산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자산. 매도하는 증권만 보고 비유동이네 이거 하면 안 돼요. 문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대금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해소되리라 예상되는 매출채권. 이건 장기예요. 장기. 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매출채권은요. 1년 이내라든지 1년을 이제 초과해서 이렇게 이제 회수한다든지 사실상 이거에 대한 규정은 좀 애매해요. 사실 이제 1년 왜냐면은 나는 돈을 원래 결제 시기가 예를 들어서 1년 초과 거래라고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장기인 거는 맞지만
대부분 정상 영업주기 내에서 결제를 다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결제 시기는 30일 결제 이렇게 되거든요. 30일 결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회수가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장기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경과해서 1년이 이제 초과되는 경우가 부득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바꾼다라는 그런 의도 자체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1년 이상 장기를 걸고 매출채권 회수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장기인 거 맞지만 돈 받는 거는 1년을 초과하면은 여러분들 회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시기를 30일 결제로 두고 1년 동안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할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1년 초과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가장 옳은 거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작성 기준. 자, 기억.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제품, 차량, 운반구 순으로 표시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매출, 채권도 똑같이 당좌자산. 제품은 재고자산.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순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 순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매입채무가 저기 제일 빠르거든요. 부채 중에.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까지는 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순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구분 표시예요. 구분 표시라고 할 때는 유동하고 비유동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급이 없죠. 그래서 구분 표시는 아니고 총회 표시는 이제 표시를 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없죠. 이건 뭐예요? 계정 과목에 대한 뭐예요?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이죠. 그래서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잉여금의 구분 표시는 자본에 대한 순서가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말의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이제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떤 거냐? 당연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화가 3개월 이내가 해당이 되는 뭐죠? 환매채,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 그 다음 정기 예적금 이런 거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좌예금하고 타임 발행수표 이거는 현금입니다. 타임 발행수표.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만기일이 8월 3일이죠.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돼야 안 돼요?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금융상품이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거는 요구예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채권과 같은 종류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기로 봅니다. 장기 금융상품. 약간 보증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당좌 개설 보증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보증금으로 일단 납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18만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0만원.
그 다음에 장기금융상품은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맞는 거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좌 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은 이제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뭐 대략 한 20가지 정도 되긴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정기, 예적금, 그 다음에 뭐 매상 매출금, 뭐 그 다음에 미수금, 선급금, 뭐 현금 과부족 이런 거 많죠. 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당좌자산이라고 하면은 여기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뭐하고 그 합친 거예요? 맞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출채권이고, 선급비용은 뭐예요? 그렇죠. 선급비용도 자산인데 얘는 당좌자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이렇게 되고, 매도가는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니 이 사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65만원 단기대여금 하고, 매출채권 30만원, 그 다음에 선급금 5만원. 얼마? 1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의 담보 제공과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의 담보 제공이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자이신 분들만 이제 아시는 부분이고요. 뭐 양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외상매출금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은 미래에 이제 회사에 유입될 예상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자, 1번에 대한 부분은 이건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에 대한 뭐 그러한 기간이 몇 년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예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수령할 금액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이라고 했습니다. B2B라고 부르죠. B2B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실무자에 있을 때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거의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제 자금 위주는 하지 않고 자금은 거의 여자분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해봤긴 해봤는데 그래도 뭐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새로운 차입금을 계상하고 매출 채권은 제거해야 한다.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요, 새로운 차입금을 계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출 채권 제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외상매출금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담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을 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지, 다시 할게요. 담보로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매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이 회계 처리 방법을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비대차 전환이라고 이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담대 이제 가는 B2B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상부이고, 매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딘가 이제 뭐 채권 쪽으로 대파는 것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시는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에요. 자, 봅시다.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인한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니까 전기의 회수 불능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막 걸었겠죠. 그거에서 모자라서 대소상각비를 이렇게 걸었겠죠. 그다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전기에. 근데 대손 처리를 이미 했지만 단기에 또 현금으로 이제 회수를 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한 방법은 차변에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항아리 신유단지 다시 모셔놓으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도 올라가면서 대손 충당금도 올라가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증가하고 라고 돼 있고요. 대손 상각비 계정은 감소한다, 변동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대손상각비는 이미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굳이 이거를 비용에 소멸을 걸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1번의 방법을 썼지만 현재 사항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액은 대손 충당금에 다 때려 넣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계정은 당연히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